첨단 항공 모빌리티 산업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려주실 항공우주산업연구원 첨단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신영민 연구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맞이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항공우주산업연구원의 신영민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따지면은 공항 경제권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천의 항공산업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MRO와 그리고 UAM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것 같고요. 실제 인천은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산업 생태계 자체가 공항을 떼놓고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했을 때 공항 경제권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항 경제권에서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그 직접 경제권과 배후 경제권을 두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그 경제적 가치가 대략 한 연간 15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각각의 도시권, 그러니까 영종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항 도시권과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회랑권, 그리고 송도 안산 과학기술 비즈니스권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공항 도시권하고 송도 안산과학기술 비즈니스권 이쪽을 중심으로 하면은 MRO 단지가 이제 보통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UAM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공항 셔틀 노선을 갖다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천공항에 대한 그 공항 경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총 4대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항 경제권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산업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항공지원 허브와 첨단 산업 허브 개념에서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이 항공지원 허브 측면에서의 MRO 단지, 그리고 MRO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첨단 산업 허브 측면에서는 지금 한창 곽광을 받고 있었던 UAM,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로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MRO 산업 생태계 자체는 현재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그러니까 정비의 4요소가 있는데, 이 정비 4요소에 대해서 골고루 어느 정도의 기반은 갖추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의 MRO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교육훈련 체계도 어느 정도 밑받침이 돼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 기체 중정비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은 개조 산업이 이제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았는데, 이 개조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게 도장 정비입니다. 항공기 기체 도장 다 밖에내고 전부 다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도장을 입히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도장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인프라가 현재 인천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김해공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수 국내에서 정비를 한 기체들이 해외로 가서 도장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가지고 국내에서 들어와서 기체 정비를 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싱가포르 가가지고 정비를 받는 케이스가 종종 나타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국내 항공기조차도 해외 가서 정비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장 정비가 부재하더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지금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인천공항에 지금 첨단 복합 항공산업 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 이 도장 정비 공장을 같이 넣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천의 항공산업 생태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UAM은요, 지금 아직 발전 단계입니다. 인천에서는 UAM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했느냐? 앞에 이상욱 팀장님이 분명히 얘기는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했다. 되게 중복적 요소가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항 셔틀 노선과 그리고 인천이 섬이 많죠. 그러면은 도서 지역에 들어가는 공익 노선을 갖다가 주로 구성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기반이 조성돼야 되겠죠. 그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버티포트라고 해가지고 이착륙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늘길, 그러니까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하늘을 날아가기 때문에 공군이나 협조를 얻어야 될 수도 있고, 이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적인 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날아가고 어떤 루트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계하는 작업,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가상 디지털 트윈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힘을 빌려서 실제 가상적으로 나타내고 이걸 실정 환경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융합원의 1층에 가면은 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 플랫폼 자체에서 이 하늘길 자체를 갖다 설계한 내용과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 갖췄습니다. 실제 기체가 어차피 날아다니게 되면은 여기서 통신망을 갖다가 운영을 할 적에는 그 ADS-B라고 하는 그 기체가 자동으로 계속 브로드캐스팅, 자기 위치를 브로드캐스팅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다니게 되는데, 그 정보를 받아서 지상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KUN 컴팩스나 그 걸스 같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국제 협력 활동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인천 지역의 MRO나 UAM에 대한 생태계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서론이 되겠죠. 그러면 MRO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 산업 및 기술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MRO 자체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항 정비와 기체 정비, 그리고 엔진 정비, 부품 정비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정비 체계는 운항 정비와 기체 정비가 주로 이루고 있고요. 지금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엔진 정비와 부품 정비가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운항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체 정비는 각 항공사에서 자기 인프라나 그리고 샤프 테크닉스케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천에 지금 캠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카이가 만든 정비 기업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게 운항 기체 정비에 거의 치중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엔진이나 부품 정비가 우리 소위 말하는 정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기술 집약형 MRO라고 해가지고 고부가치 MRO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한항공 정도 수준에서만 항공사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엔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 일반 항공산업단지에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말씀드린 일부 내용이 여기 약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도 측면에서 봤을 적에 부품 정비, 엔진 정비가 이제 기술 집약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개조 사업이 있는데, 개조 사업은 기체 정비와 부품 정비가 약간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 부분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조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코로나 때 여객기에 운송을 할 여객이 많이 없었죠. 그것 때문에 화물 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P2F라고 해가지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조 사업이 많이 이제 곽광을 받게 되었고, 그게 시장으로 크게 이제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구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인건비 비중이나 자재비 비중, 특히 자재비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술 집약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 이제 볼 수 있는데, 엔진 정비나 부품 정비 그리고 개조 사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비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보다는 그 자재비 비중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윤이 좀 높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항공기 부품 구조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계 시스템하고 추진 시스템, 전기전자 시스템, 기체 구조로 이제 크게 한 4분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거보다 분류가 좀 더 있지만 이제 크게 구성하고 있는 분류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기계 시스템이나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호 연결돼 가지고 항공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하는 거는 전기 전자 시스템을 베이스로 이제 컨트롤하게 되고, 이게 대부분 칵핏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신호, 그러니까 내보내는 신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항공기 내의 기계 시스템에서 유압이나 공기압, 그리고 각종의 기계 제어, 이런 활동을 갖다가 처리하는 체계가 이런 종합적인 구조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착륙이나 연료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계 시스템 안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진 시스템 같은 경우 엔진하고 관계가 되긴 하는데, 엔진에 대해서 필요한 구성 부품, 그리고 엔진 시동을 거는 부품, 그리고 연료 장치, 연료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역추진 APU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추진 시스템 안에 포함되더라 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구조 자체는 항공기 전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구조를 갖다가 보여주는 에어프레임이라는 영역이 이제 기체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 자체는 단순하게 항공기만이 아니라 유관 제조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기계 시스템이나 추진 시스템, 전자 시스템, 그리고 기체 구조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나 전기전자, 신소재, 기계 부품,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요. 특히 항공기 MRO 산업이나 이런 제작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화랑일 때는 이 유관 제조 산업에서 이쪽으로 전환하고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이 사이에 허들이 있다면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인증 체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단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갖다가 받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약간의 허들이고, 약간의 허들이보다 가장 큰 허들이 되겠죠. 실제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도 전환 작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그런 교육훈련 체계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접근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산업 동향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항공 산업 자체, 항공 제작 산업을 본다면은 미국이 가장 압도적이고요. 실제 수출 물량만 보더라도 미국이 거의 한 56%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이제 좀 크다. 그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외 항공산업 동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항공시장을 유지하고 수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금융 지원이나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각광이라기보다는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기술로 C919라는 항공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권역 내에서는 이 C919를 보급해가지고 중국 내 국내선에서는 상당히 지금 운항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자기네 내부에서 MRO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 축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독자적인 항공산업 노선을 갖다가 걷고 있는 측면에서 약간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MRJ라고 해가지고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 항공기 제작을 하고 이걸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성 때문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증이란 허들 자체가 미국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나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여가고 거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갖다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일본이 그 부분에서 좀 아쉽게 됐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내수 시장에서 먼저 치고 들어가고 이거 내수 시장을 지금 최근에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MRO 산업을 한번 볼까요? MRO 산업을 봤을 적에는 지금 2023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35조 원 규모의 시장을 글로벌로 따졌을 때 135조 원 시장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추세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한 2.8%의 성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2년 정도 되면은 1268억 달러 규모 정도 지금 성장세를 갖고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될 것 같고요. 이미 MRO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부유증에서 상당히 벗어나가지고
이전보다 시장 자체의 규모 자체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봤을 때 앞으로 MRO 시장 자체는 상당히 전망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미국 북미 지역이 35%를 차지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장 규모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시장 중에서 그 비중이 어느 쪽이 가장 높으냐 했더니 엔진 정비 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집약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엔진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체 중정비는 인력 투입이 상당히 많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품 정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취약한 시장이 이제 부품 정비 시장하고 엔진 정비 시장인데 이 두 군데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22년 기준인데 항공 제조 산업 규모 자체가 한 11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게 기체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기술 집약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경우에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실제 MRO 시장 자체를 본다면은 22년도 공식적인 자료로 2.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제가 작년에 이거는 예,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걸로는 한 2.4조 원에서 2.5조 원 정도 규모로 좀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주 정비 비용이 대부분이 외주 정비가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이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 대략 한 51% 정도 된다고 그때 22년도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 54, 6% 정도가 외주 비용으로 나가는 걸로 최근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갖다가 MRO 시장 자체를 국내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많이 밖으로 나갔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기재는 안 됐지만은 부품 정비나 엔진 정비 쪽이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설 투자나 아니면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인천에서의 MRO 시장에서 강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인천공항의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가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17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17베이, 그러니까 17개의 그 경납고를 만들고 이 경납고 안에서 정비고, 그러니까 항공기를 정비하거나 기반 시설을 갖추거나 교육훈련 시설이나 FBO, 그러니까 비즈니스 제트기를 갖다 정비하고 출발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갖추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장 정비 공장도 이 프로젝트와 같이 엮여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MRO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규모에서 상당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 동북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MRO 시장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나 IAI 화물기 수리 개조 유치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2년을 거쳐가지고 23년에 대체적으로 다 유치가 됐고요. 이게 중정비 물량이 아틀라스 화물기만 한 103대 정도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도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운북 지역이 있습니다. 운북 지역에 MRO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엔진 공장이 부천에서 운북 캠퍼스 쪽으로 이전한 거는 아마 지금 언론에서 다 나와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지금 이거 말씀드렸잖아. 김해에 있는 보기류 정비 공장이 있습니다. 전자정비 쪽에 보기류 공장인데 이것도 지금
이쪽에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되면은 한 5천억 규모로 해서 이 정비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기류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부품 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상당히 큰 일자리 창출까지도 같이 견인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의 항공산업 생태계에서는 상당히 큰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시책 사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국토부나 산업자원부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정책을 갖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는데요. 이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21년도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30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MRO 물량을 증대시키겠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항공정비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정비나 부품 정비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나라 정비 역량에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부처 협업 R&D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하겠다는 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R&D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MRO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서 실제 이제 30년 정도 되면 5조 원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지분을 갖다 많이 가져가고 시장성을 갖다 크게 확보해 가겠다는 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글로벌 MRO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해서 글로벌 시장 물량을 갖다가 더 확보하는 것을 갖다 포인트로 잡고 있는 정부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산자부나 기타 여러 부처 간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이제 ING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MRO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중물로 들어오는 인천의 각종의 이제 그 기회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엮여진다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MRO 시장의 특성 자체, MRO 기술이나 시장 특성 자체가 타 연관 산업과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런 들어올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전환 받아가지고 이제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큰 시장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큰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가 지금 현재 MRO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린 거고요. MRO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고 첨단이라기보다는 항공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전해가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인 반면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다 하고 일단 볼 수 있는 기술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UAM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VTOL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로 움직이는 항공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직 이착륙기죠. 좁은 공간에서 항공기처럼 날아오르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소음이 적고 목적지까지 도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교통이 상당히 어지럽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뛰어넘어 가지고 갈 수 있는 항공교통 수단이다.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동 효율성이나 그리고 물류 운송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더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 개념에서 보자면은 지금 UAM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도심 안에서 이게 도심 안에서 교통을 하는 개념에선 UAM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도심에서 도심으로 날아가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좀 더 먼 공간을 가야 될 때가 있죠. 이때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란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가 어울리겠다. 그래서 이런 레저널 에어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시와 도시 간, 도시와 좀 더 먼 공간으로 이동할 적에는 이 RAM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니까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단어를 다 나눠서 쓰지? 하나로 묶어내자. 그래서 나온 단어가 AAM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dvanced Air Mobility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됐죠. 지금 그래서 실제 미국의 아이카오나 이런 부분에 이런 정부 조직에서 UAM이라는 단어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AAM이라는 단어로 많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화나 이런 부분도 AAM이라는 단어로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자료는 UAM으로 만들었지만 AAM 관점도 상당히 섞여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UAM과 드론과 헬기 많이 비교 대상들이 되죠. 이 비교 대상들로 봤을 적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배터리로 움직이고 소음도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분산 추진 방식,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터로 해서 수직 이착륙을 하면서 날아가는 특징은 비슷한데요.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기, 말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으로 용적에서 조종해서 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헬기요. 제트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음은 87dB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되는 헬기도 수두룩합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안정성이요. 단일 엔진이라서 안정성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출력이 좋아가지고 그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낮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UAM보다는 그 안정성 인증을 받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방식의 차이에서 약간 낮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죽어버리면은 이건 그냥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낮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UAM은요, 배터리라고 하지만은 전고체 배터리로 활용하고 있는 기체 자체는 조비나 뭐 이런 아처 같은 기체들이 일부 있고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체들은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순수 배터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체들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동향으로 보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개념이 상당히 정착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그 수소 연료 전지 개념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체 나온 모델들이 대부분 전고체 배터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음 65dB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고흥에서 조비 이착륙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봤을 적에 측정된 건 55dB까지 떨어져 있다고 들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 도로에서 버스 돌아다니는 소음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소음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분산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하나가 죽어도 출력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받쳐줌으로써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비행을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측면에서 약간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엔진이지만은 가솔린이나 이런 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상당히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UAM은 배터리의 소모량의 속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제한적이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 볼 수 있고요. 항공교통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늘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어느 공간에서 날아갈 수 있느냐 봤을 적에는 ATM은 기존의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고도 18km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UAM은요,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300에서 600m 사이 공간을 갖다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공간에서 UAM 코리도라고 해가지고 하늘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수직 분리나 수평 분리를 통해 가지고 UAM 기체를 갖다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하늘에서 300에서 600m 공간을 갖다가 비행한다. UTM 같은 경우는 150m 이하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규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기체인데요. 멀티로터. 그러니까 우리 이항 기체 같은 경우가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갖다가 모터에 올려가지고 돌리는 이런 멀티로터 개념이 있죠. 그리고 아처에서 만든 미드나이트 기체가 리프트 앤 크루즈의 대표적인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틸트로터의 우리가 소위
UAM 하면은 조비라고 해가지고 조비 S4 기체가 있는데 이 조비 S4 기체가 틸트로터 방식으로 비행을 한다. 틸트로터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갈 적에는 그 프로펠러가 하늘로 올라가 있다가 어느 정도 곧 올라가면은 이 로터 자체가 꺾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꺾여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좀 쉬운 기술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리프트 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수 그 UAM 제작사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제 투자하고 있다는 그 슈퍼넬 기체 있죠. 그것도 슈퍼넬의 SA2 기체도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으로 비행하는 기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AM 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버티포트가 되겠는데요. 이 버티포트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히 이착륙장 기능을 가지는 버티포트가 있는 반면에 이제 공항처럼 다기능을 가질 수 있는 버티포트 개념이죠. 여러 대의 기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주기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정비도 하고 재방빙도 하고 이런 식의 할 수 있는 버티포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크게 이제 좀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이제 버티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헬기장 사이즈에서 크게 기체가 한 대 정도 날라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정도 수준에서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버티 스탑이고요. 이착륙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버티 포트 같은 개념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4대에서 8대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터미널처럼 갖추고 충전 및 편의 시설을 갖다 종합적으로 갖춘 모델이 이제 버티 포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버티 허브는 실제 지금 현재 공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통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모델 자체가, 운영 모델 자체가 버티 허브와 버티 스탑 간에 이동하는 일종의 셔틀 모델을 갖다가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베이스로 지금 실증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모델이나 사업 상용화 모델도 지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UAM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UAM 산업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자면 이건 좀 많이 글자로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 앞에 보면은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UAM 분야 자체는 UAM 기체를 두고 UAM 체계에 대한 이 분야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UAM 체계를 구성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전방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공공형 서비스, 이런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을 보면 그 산업군을 그 내비게이션 산업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같은 산업 등이 이제 전방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전방 산업 분야가 우리 눈앞에 이제 UAM 서비스를 받는다, 상용화를 받는다 했을 적에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분야가 이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그 후방 산업 분야가 있겠죠. 이 후방 산업 분야가 배터리나 경량 부품이나 이런 UAM을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소음을 저감한다든지 이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모든 부분이 이런 후방 산업 분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아까 이상우 팀장님이 비슷한 걸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잠시 봤거든요. 이 UAM 기체,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를 이제 크게 산업 요소가 구성이 되는데 이 기체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가장 크게 이제 많이 좌지우지하는 산업 요소가 배터리나 전기 모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도 비행기 타면은 인포테인먼트 개념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포테인먼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기체를 갖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인 파일럿 서비스로 아마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은 그 자율 비행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자율주행 개념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기체에 도입을 해가지고 아마 테스트 실증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규약이나 규정도 계속 개발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 요소에서 상당히 큰 요소를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항에서는 운항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그 티켓 예약이나 승객 서비스 같은 요소들이 이제 전방적으로 보여지고 운항이나 정비 같은 서비스는 이제 후방 요소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후방 요소로 이제 많이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제 통신이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기체와 지상에 있는 그 관제국 간의 그리고 버티포트 간의 통신 그리고 상공망 통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5G나 6G 앞으로 나오죠. 그 6G 망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통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갖다 갖추는 부분. 그리고 이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UATM 솔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UAM 교통관리 솔루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산업 요소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버티포트에서는 이거를 티켓팅하고 나면은 이제 티켓을 받아가지고 이제 탑승을 해서 체크인을 하는 거나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보안 요소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검색을 위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기체가 지상을 이동하게 되면 필요한 관제 솔루션, 지상 이동 관제 솔루션이 에어사이드 관제 솔루션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기체를 갖다 충전해야 되는 충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산업 요소로서 이 UAM과 엮여지는 각각의 산업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UAM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곽강을 받게 되겠죠. 지금 이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각종의 그 글로벌 플레이어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 플레이어가 누가 있는지를 한 표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계시면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직접적인 시장 자체는 기존의 모빌리티 시장 자체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냥 교통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파생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는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물류나 유통 그리고 항공 셔틀, 에어택시 그러니까 한 단계 바로 앞에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여기서 간접적으로 좀 더 파생이 되는 시장 우리 자동차도 보험료 내죠. 마찬가지로 금융이나 보험 시장도 여기서 이제 같이 엮여 들어가가지고 기체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시장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에 대한 통신, AI 기술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인 파생 시장으로 이제 등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UAM 시장 수요를 보면은 이게 도시화하고 엮여져서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실제 이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더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초기의 시장 자체는 도심보다는 공항 셔틀 노선부터가 아마 대체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먼저 실증을 하고 거기에서 상용화를 한 다음에 점점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도시화 된 다음에는 다시 또 도시와 도시 간으로 확대돼 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부분 일부하고 하나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상당히 좀 크게 많이 잡긴 합니다. 1.47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2040년 기준이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 작성했을 때 환율 기준으로 1970조 정도인데 지금 한 2000조 넘는다는 개념, 그 보고서도 일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평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 지평 컨설팅이 국토부에서 UAM 로드맵을 갖다가 짤뜨게 이 컨설팅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20년에 이제 시장 규모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했던 게 6,090억 달러. 우리나라에서 항상 UAM 시장을 얘기할 때 800조 시장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800조 시장이라는 규모의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글로벌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추진을 하고 있더라 볼 수 있고요. 국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나 그렇게 이제 봤을 적에 국내 시장 규모는 109억 달러 정도를 규모로 보는데 109억 달러 규모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14,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 시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도. 이런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좀 많이 포인트가 맞춰지나 했는데 생각보다 기체보다는요, 이 서비스 쪽이 좀 큽니다. 서비스 쪽이 75% 정도 차지할 거다. 지금 앞으로 계속 확장되면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UAM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소 기술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산업하고 좀 다른 결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기체 개발과 운송 및 운영 그리고 공역 설계 및 통제. 공역 설계 및 통제가 이제 주로 이제 교통 서비스 관점에서의 기술 요소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 관리 및 지원. 운항 서비스 측면에서의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사회적 기반입니다. 대중 수용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이걸 실증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했냐면은 그 파리 올림픽이라든지 지금 오사카에서도 엑스포하고 있죠. 기체가 상용화 서비스 비슷하게 이제 접근하려고 했어요. 공항에서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하나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게 안전하냐?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소음이 너네가 적게 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조비는 지금 곳곳에서 실증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볼로콥터라든지 지금 저기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스카이드라이브 기체가 있죠. 그 SD5라고 있는데 그런 기체들이 어느 정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용성을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이슈를 더불어 가지고 지금 대중 수용성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크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제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 기체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지금 해외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실증 자체가 지금 두바이나 중동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이나 공역 설계, 운항 관리 개념에서의 그런 실증은 국내에서도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고흥에서 주로 실증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체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체는 1차적으로 먼저 비행을 했던 기체가 오파브 기체로 먼저 하긴 했는데 이 오파브 기체 자체가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기체고 사람이 아직 탑승할 수 있는 기체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체보다 앞으로 좀 더 개선된 기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와 별도로 일단은 헬기, 그러니까 알포포라는 헬기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활용을 해가지고 그 고흥에서의 운송, 운용, 공역 설계 및 통제, 그러니까 교통관리 측면, 그리고 운항관리, 거기에 이제 버티포트 운영관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실증을 해본 바 있습니다. 이게 각 GC 컨소들이 그걸 한번 진행을 했고, 지금 GC 2단계를 갖다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올해 지금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우 팀장님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계양에서 저기 청라까지 왔다 갔다 한 노선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저기 LH 부장님하고 만났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협조 관계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빠르면은 올해 안에 그런 GC 2.2-1단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어느 정도 우르기가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인 개념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 개념도로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많이 잡먹고 있네요. 글로벌에서 지금 기체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그림인데,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건 미국하고 중국이긴 합니다. 중국의 이항 기체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 인증 부분에서 신뢰도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고요. 미국이 지금 여러 개의 이제 메이커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조비, 아처 등 업체들이 이제 있고, 그 베타 테크놀로지나 이런 그 위스크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한 25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약간 소소하지만 그래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증하기 위해서 그 내셔널 캠페인을 일단 추진한 바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22년도 종료하고요. 지금 AMP라 해가지고 에어 모빌리티 패스파인더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민관만 연결돼 있던 게 군까지 연결돼가지고 실증을 추진하고 협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어택시를 위한 그 안전성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세이프티 규정, 그러니까 안전 규정에 대해서 유럽이 최근에도 지금 규정 하나를 갖다 드래프트 버전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럽이 상당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에서 실증 기체로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사카 엑스포 하고 있죠. 오사카 엑스포에서 퓨처 모빌리티라는 전략 개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시도 하고 있고, 지금 9월 중반에 나고야에서 AAM 심포지엄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운항, 인프라, 체험 전시 등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30년 추진 로드맵을 갖다가 지금 짜고 접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금 아까 버티포트 구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지난주에 버티포트 클래시피케이션 구분 체계를 갖다가 4가지 구분 체계로 한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든 후에 그게 나왔던 내용이라 지금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버티스탑에 대한 개념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냥 이 착륙만 할 수 있는 버티스탑과 충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버티스탑을 구분했고요. 버티허브 개념을 갖다 버티포트 묶어가지고 MRO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버티포트와 그 중간 규모의 버티포트로 구분해서 크게 한 4개 분리의 버티포트 구분 체계를 나누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그 스타 형태의 그런 일본의 그 도심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실증 체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운영개념서 1.0이 나왔었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1.5가 가결돼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에서 이 체계 모델 살짝 좀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 모델에서 바꾼 거는 그렇게 큰 영역보다는 일부 역할 영역, 그러니까 저희가 고흥에서 GC 실증을 하면서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편하더라, 비효율적이더라 한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반영해서 운항자와 버티포트 교통관리자와 그리고 버티포트 운영자 간의 그 역할 구분하고 데이터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할 요소를 갖다가 일부 좀 변경하는 구조, 그리고 이 사업자가 인가를 받는 구조에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이 사업자면 이 사업자, 이 사업자면 이 사업자, 이 사업자면 이 사업자 딱딱 단일 구분 짓는다면은 지금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약간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부분과 더불어가지고 이 운영 로드맵 자체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 성장기, 성숙기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로드맵을 갖다가 도심 진입기, 확산기, 그리고 일상화기 형태로 이제 바꾸고, 이 1단계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걸 약간 뒤로 밀어가지고 한 3년 정도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실증하고 기체 개발하고 하는 모든 스케줄을 갖다가 대비해가지고 이제 운영 로드맵 자체가 1.5 버전으로 현재 개정이 돼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그 부분을 갖다가 개정한 부분을 약간 담고는 있는데, 제가 이 중간 버전까지는 제가 파악한 걸 담았는데 어제 개정한 거에서 이 사업의 후속 사업이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한 사업으로 이제 묶여서 이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화되는 부분 자체는 확대가 한 사업으로 확대돼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용화 시기를 갖다 한 3년 정도 전반적으로 3년 정도 늦추는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여기 보면 안전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개념 자체가 이 안전인증 통합 실증 기술에 이제 포함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안전인증 체계에 대해서 기체는 있고, 투카 운영 시스템은 있는데, 항행을 여기에다 일부 넣고, 제일 마지막에
그 항공기에 보통 보면은 SMS라고 해요. 안전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거의 다 살아남았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그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그 도심항공 플랫폼, 그러니까 IT 기반의 그 디지털 트윈 기반의 그 도심항공 플랫폼을 갖다가 그 고도화 시키는 개념이 여기에 추가돼서 그걸 실증화하는 개념, 이 전체를 실증화하는데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개념의 모델이 이제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1.5 버전에서 좀 바뀐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제 그 기존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그 핵심 기관하고 일반 기관하고 초청 기관 형태로 이제 구분을 짓고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체계를 바꾸면서 핵심 기관과 일반 기관으로 나누고요. 핵심 기관을 60개에서 112개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저희 기관이 이번에 핵심 기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주청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UAM하고 연관되는 그 AAV 기체를 갖다가 만들겠다. 그리고 이걸 갖다 실증하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봤던 그 핵심 기술 개발 안전 운영 체계 사업 자체는 대략 지금 변경된 거 한 4천억 규모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 이미 1천억은 기존의 R&D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7년부터 한 4개년 정도 한 4천억 투자해가지고, 3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거는 좀 규모가 큽니다. 이거는 7천억 규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체 개발하고 이런 실증을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우주항공청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청회 제가 다녀왔는데, 공청회 다녀오고 확보된 자료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든 건데, 이 약간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운송이나 운영 체계, 그리고 교통관리 체계, 버티포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맞췄다면, 이건 순수 그 기체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이 기체의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거기에 이제 실증, 그러니까 기체를 갖다 직접 실증 비행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겠다 하는 개념인데, 요 개념에서 약간 지금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은 인증 부분을 좀 더 스케줄을 잡고 어느 정도 로드맵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고 아마 내년부터 기획을 하고 이후부터 계속 추진을 하는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확장화 되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은 국내 UAM 체계에 대한 모든 사업적 그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 보여집니다. 제가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네요. 지금 국내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글로벌 UAM에서 사실은 표준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3AM이라 해가지고 이런 그 63개 업체 및 기관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사실 표준화 기구, 그러니까 이 민간 표준화를 먼저 진행을 해가지고 이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UAM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를 경주해 가겠다는 기구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기술분과위원회나 이거를 갖다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분야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제 통신 분야하고 버티포트 분야에 대해서 그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술 표준화를 갖다가 경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을 갖다가 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인데, 이거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이번에 지역 시범 사업이 있었죠. 지역 시범 사업이 있으면서 이제 한 7개 컨소시엄이 지금 했는데, 이번에 결과 나왔죠. 지금 최종적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형태로 이제 가겠다 하는 건데, 서울, 인천, 경기는 원래
공항 셔틀과 지역 간의 그런 셔틀 노선 형태로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R&D 맞춤형, 그러니까 저희가 R&D 실증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은 되었는데, 이제 울산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자체가 그 그랜드 챌린지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에서 실증지 군으로 잠정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울산이라서 이쪽 기존의 R&D 사업에서 실증지로 예상된 지역을 갖다가 주로 이제 R&D 실증 연계형으로 접근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하고 제주가 선정되어서 이제 추진되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AM 산업 자체는 지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R&D 사업이나 그랜드 챌린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경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전되는 기술이나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인증 체계와 그리고 버티포트 운영 체계와 교통관리 체계 이런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